주방에 물 마시러 왔는데 냉장고 문을 딱 여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포맷되는 경험. 내가 여기 왜 왔더라? 김치 꺼내러 왔나? 물 마시러 왔나?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다른 손으로 집 전화기를 들어서 자기 휴대폰에 전화를 겁니다. 아이고, 내 폰 어디 갔어? 하면서요. 그리고 벨 소리가 내 손에서 울릴 때의 그 자괴감이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어지죠. 이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단순히 아이고, 나이 먹어서 그래 하고 웃어넘기기엔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이름, 치매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죠. 암은 걸리면 수술이라도 하고 항암 치료라도 하면서 내가 이겨내겠다 의지를 다지는데 치매는 다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있고 내가 평생 지켜온 존엄성마저 무너지는 병. 그래서 우리는 암보다 치매를 더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의 그 막연한 공포를 아주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깜빡거림의 90%는 치매가 아닙니다. 뇌가 늙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 혹은 뇌가 잠시 파업을 한 상태일 뿐입니다. 오늘 제1화에서는 치매와 건망증의 결정적 차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고 도대체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골든타임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셨나요? 내 여행을 떠날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출발합니다. 챕터 1. 내 속의 도서관 사서가 게으른가? 도서관이 불탔는가? 자, 먼저 원리부터 알아야 오해가 풀립니다. 우리 뇌를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기억들은 이 도서관에 꽂힌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뭐 먹었더라? 하고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은 뇌 속의 사서가 도서관 서가로 뛰어가서 어제 저녁 식사라는 제목의 책을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건망증은 어떤 상태일까요? 이건 도서관 사서가 좀 늙은 겁니다. 아니면 어제 술을 마셔서 숙취가 있거나 너무 피곤해서 일을 좀 대충 하는 겁니다. 아, 그 책 어디 꽂았더라? 3번 서가였나? 5번 서가였나? 하고 헤매는 거죠. 책은 분명히 도서관 안에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단지 그걸 찾아오는 검색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야, 어제 김치찌개 먹었잖아 하고 힌트를 툭 던져주면 사서가 아, 맞다. 3번 서가 하고 바로 책을 찾아옵니다. 아이고, 내가 그걸 깜빡했네 하고 무릎을 탁 치죠. 이게 건망증입니다. 기억의 저장은 잘 되어 있는데 인출이 안 되는 상태. 그렇다면 치매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건 사서가 게으른 게 아닙니다. 사서는 책을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도서관 서가 자체가 불타서 없어진 겁니다. 책장이 무너져 내렸고 책들이 잿더미가 되어 사라진 상태입니다. 뇌세포 자체가 파괴되어서 기억이 삭제된 거죠. 그래서 옆에서 어제 김치찌개 먹었잖아 라고 힌트를 줘도 치매 환자의 뇌 속에는 그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언제 밥을 먹었어? 나 밥 안 줬잖아. 너 혼자 먹었지?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건망증은 아차 하는 것이고 치매는 무슨 소리야? 하는 것입니다. 챕터 2. 실전 구별법 에피소드 기억 대의미 기억. 자, 도서관 비유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이제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상황. 3가지를 통해 여러분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십시오. 상황 1.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건망증은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머리 좀 봐. 식탁에 뒀나? 안방에 뒀나? 자책을 합니다. 그러다 소파 틈에서 지갑을 찾으면 휴, 다행이다. 내가 미쳤지 하고 안도합니다. 치매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누군가 훔쳐갔다는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기억이 지워졌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못하고 지갑이 없어진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며느리나 간병인을 의심합니다. 야, 네가 내 지갑 가져갔지? 내가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뒀는데 네가 훔쳐갔잖아. 이걸 도둑 망상이라고 하는데 치매 초기에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슬픈 증상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자꾸 물건 없어졌다고 화를 내고 의심한다면
이건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니라 뇌가 아픈 겁니다. 상황 2. 리모컨을 들었을 때 건망증은 리모컨을 손에 들고 TV 켜는 버튼이 뭐더라? 전원 버튼이 빨간색이었나? 하고 잠깐 헷갈립니다. 사용법이 가물가물한 거죠. 치매는 리모컨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막대기는 뭐하는 물건인고? 사물의 이름과 용도 자체를 잊어버립니다. 칫솔을 들고 머리를 빗으려 하거나 냉장고에 신발을 넣거나 전기밥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켭니다. 사물이 가진 개념이 뇌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있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냉장고 안에 전화기를 넣어놨는데 나중에 발견하고도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전혀 이상함을 못 느낀다면 그건 병원 가셔야 합니다. 상황 3. 길을 잃었을 때 건망증은 낯선 곳에 가서 길을 잃습니다. 이 건물이 아니네. 지도를 잘못 봤나? 하고 당황하지만 물어물어 찾아갑니다. 치매는 30년 동안 살던 우리 동네 매일 다니던 산책로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갑자기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고 집으로 가는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화장실을 못 찾아서 안방 구석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익숙한 곳에서 길을 잃는 것. 이것이야말로 치매가 보내는 가장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챕터 3 언어의 실종. 그거, 저거, 거시기, 에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죠. 그 탤런트 이름이 뭐더라? 눈 크고 예쁘네. 이건 건망증입니다. 명사가 생각 안 나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오면 명사뿐만 아니라 말을 이어가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할머니랑 대화를 하는데 자꾸 뚝뚝 끊깁니다. 그리고 거시기라는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아니 그 거시기가 거시기에서 저리 거시기 했잖아. 물론 전라도 사투리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 모든 명사를 대명사나 감탄사로 때우는 겁니다.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밥 먹었니? 하고 1분 뒤에 또 밥 먹었니? 5분 뒤에 또 밥 먹었니? 이건 건망증이 아닙니다. 방금 질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병원에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챕터 4. 치매의 전 단계, 경도인지 장애를 잡아라.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이고, 나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네. 다행이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정상인과 치매 환자 사이에는 회색지대가 존재합니다. 건망증보다는 심한데 아직 치매라고 하기엔 일상생활을 너무 잘하는 단계. 바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바로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경도인지 장애 환자의 약 10%에서 15%가 매년 진짜 치매로 넘어갑니다. 정상 노인은 1년에 1%만 치매에 걸리는데 경도인지 장애는 10배나 위험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이때 발견해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뇌 훈련을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치매는 낭떠러지입니다.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 힘듭니다. 하지만 경도인지 장애는 낭떠러지 앞이탈길입니다. 미끄러지기 전에 우리가 손을 쓰면 잡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경도인지 장애인지 어떻게 알까요? 가장 정확한 건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 사람이 걱정할 때입니다. 본인은 나 멀쩡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우기는데 자식들이나 배우자가 보기에 아니야. 당신 요즘 좀 이상해. 약속도 자꾸 잊어버리고 계산도 틀리고 성격도 변했어 라고 한다면 주변 사람의 눈이 의사의 진단보다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의 말을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챕터 5. 병원에 가야 할 순간.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 기준을 드릴 테니 여기에 해당하면 내일 당장 신경과과 예약 잡으십시오. 기준 1.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할 때. 엄마, 어제 영수랑 통화했잖아 했는데 내가 영수가 누구야? 하거나 통화 사실 자체를 부인할 때. 기준이 익숙한 일을 못하게 될 때.
평생 김치찌개를 끓이시던 어머니가 간을 못 맞추거나 가스불 켜는 순서를 헷갈려 하실 때, 운전을 30년 하신 아버지가 자꾸 접촉 사고를 내고 브레이크와 엑셀을 혼동하실 때, 매일 다니던 은행 업무를 못 봐서 돈 계산이 엉망이 될 때, 기준 3 성격이 변했을 때, 평생 온순하던 양반이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고 욕을 하거나 반대로 활달하던 분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없이 멍하니 앉아만 계실 때, 이건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역설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떻게 나 치매 아니야? 너무 걱정돼 죽겠어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치매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는 자신이 치매라는 걸 모릅니다. 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나 멀쩡해. 왜 나를 환자 취급해? 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병원 가봐야 하나? 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건 아직 뇌의 전두엽이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너무 공포에 떨지 마세요. 그 걱정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병원으로 이끌고 예방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챕터 6. 뇌도 늙는다. 하지만 지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뇌세포는 20살이 넘으면 매일 수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60세, 70세가 되면 깜빡거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고장난 형광등을 탓하지 마세요. 그 형광등이 60년 동안이나 여러분의 인생을 밝혀주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중요한 건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완전히 꺼지게 둘 것이냐, 아니면 갈아 끼우고 닦아서 다시 밝힐 것이냐입니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약 먹고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현저하게 늦춰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가족들 알아보고 예쁜 추억 간직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쁜 치매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차이점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의심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가십시오. 무료로 검사해 줍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 뇌를 점검받으십시오. 자, 이렇게 일화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궁금한 게 산더미처럼 쌓이셨죠? 걱정 마세요. 아주 독하게 여러분의 뇌와 몸을 지키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풀어놓을 겁니다. 다음 2화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주제죠. 알츠하이머 대혈관성 치매, 원인에 따른 예방법이 다르다. 치매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고혈압 있는 분들이 걸리는 치매는 따로 있고 예방하는 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의 노후가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웃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깜빡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누르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백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억 맑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부르지만 사실 치매는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닙니다. 두통이나 복통처럼 증상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죠. 머리가 아픈 원인이 체해서 아플 수도 있고, 감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듯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전체 치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두 가지 거대 산맥,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 완벽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름이 뭐가 중요해? 어차피 걸리면 끝인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두 놈은 성격도 다르고 공격하는 방식도 다르고 무엇보다 막아내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두 번째 놈,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아예 얼씬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가장 유명한 놈,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신문해 봅시다. 전체 치매 환자의 70% 정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츠하이머는 쉽게 말해서 뇌세포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말라 비틀어지는 병입니다. 지난 1편에서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한 단백질 쓰레기가 뇌에 쌓인다고 했죠? 이 쓰레기가 뇌세포를 조금씩 질식시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는 미끄럼틀과 같습니다.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르게 아주 완만한 경사를 타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가장 먼저 고장나는 곳은 뇌 옆쪽 해마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억 저장소거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의 첫 번째 증상은 무조건 기억력 감소입니다. 옛날 일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조금 전 아침에 먹은 반찬이 기억 안 나고 며느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성격도 변하고 길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즉, 기억력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른 기능이 망가지는 게 알츠하이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놈은 알츠하이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츠하이머가 조용히 다가오는 안개라면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교통사고나 산사태 같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이름 그대로 혈관이 문제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뇌세포에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세포가 숨을 못 쉬어서 순식간에 괴사해버립니다. 즉,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는 게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 혈관성 치매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나빠집니다. 알츠하이머는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간다고 했죠. 그런데 혈관성 치매는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한동안은 또 괜찮아요. 그러다 또 작은 뇌졸중이 오면 또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기억력은 멀쩡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혈관이 터진 위치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아니라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중추나 판단을 내리는 전두엽 쪽이라면 어떨까요? 기억력은 생생한데 갑자기 걸음걸이가 종종걸음으로 바뀌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소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평생 온순했던 양반이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고 욕을 하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우리 남편은 지난 일도 다 기억하고 기억력은 짱짱해, 치매는 아니야 라고 안심하시는데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성격이 변했다면 그건 혈관성 치매가 이미 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치매 예방법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째, 알츠하이머 예방은 뇌를 계속 괴롭히는 것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퇴화하는 거니까 퇴화하지 못하게 계속 자극을 줘야 합니다. 고스톱,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새로운 것 배우기입니다. 안 가본 길로 산책하기, 외국어 단어 하루에 하나씩 외우기, 악기 배우기처럼 뇌가 이건 뭐지? 하고 긴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잠과 식단으로 뇌의 독소를 빼주는 게 핵심이죠. 둘째, 혈관성 치매 예방은 혈관 청소입니다. 이건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주범 3총사가 누굴까요? 바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잡으면 혈관성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담배,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최악의 적입니다. 술,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짠 음식 피하고 하루 30분 이상 땀나게 운동해서 혈관 탄력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알츠하이머는 아직 완벽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진행을 늦출 뿐이죠. 하지만 혈관성 치매는 다릅니다. 초기에 발견해서 혈관 치료를 제대로 하고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잘 쓰면 증상이 더 나빠지는 걸 딱 멈출 수도 있고 심지어 일부 기능은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자꾸 깜빡이는 게 서서히 온 건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건지 기억력이 문제인 건지 행동이 굼떠진 게 문제인 건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차이점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의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혼합형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가 진행 중인데 혈관 관리까지 안 돼서 혈관성 치매가 겹치는 거죠. 이러면 진행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결국 답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뇌세포도 지키고 혈관도 지키는 것. 오늘부터 당장 여러분의 혈압 수치, 혈당 수치 확인해 보십시오.
그 숫자가 바로 내 뇌의 수명을 결정짓는 숫자입니다. 자, 오늘은 치매의 두 얼굴,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치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적을 알았으니 이제 방패를 튼튼히 해야겠죠? 다음 3편에서는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들, 나도 모르게 내 뇌를 죽이고 있는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치매가 온다고 하며 깜짝 놀라실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야, 치매라고 다 같은 게 아니래 하면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치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츠하이머랑 혈관성 치매가 어떻게 다른지 아주 무시무시한 적들의 정체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괜찮겠지. 우리 부모님은 건강하시니까 하고 안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라는 놈을 사실은 내 손으로, 내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으로 내 머릿속에 초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치매를 부르는 3가지 나쁜 습관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 그런 뻔한 이야기 하려고 영상 만든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릴 3가지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고 잠들 때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심지어 이게 내 낙이야 라고 생각하며 즐기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는 그 행동을 하려다가도 멈칫하게 되실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나요? 내 뇌를 갉아먹는 달콤한 독. 그 첫 번째 습관부터 범인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바로 멍하니 TV 보기입니다. 늙은이가 할 게 뭐 있나? TV 보면서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봐야 세상 돌아가는 걸 알지. 그게 뇌 운동 아닌가?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 지금 계시죠? 네, TV 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TV 몇 시간이나 보십니까? 통계청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이상 TV를 본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어제 보신 드라마 내용 구체적으로 기억나시나요? 뉴스에서 앵커가 했던 첫 번째 보도 기억나십니까? 아마 그냥 재미있었지, 혹은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지 정도로 뭉뚱그려질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TV를 볼 때 뇌를 쓰지 않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걸 수동적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화면과 자극적인 소리가 눈과 귀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뇌가 깨어있는 것 같지만 사실 뇌의 사령탑인 전두엽은 전원을 끄고 절전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냥 정보가 뇌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화면만 쳐다보는 상태, 요즘 말로 멍 때리기라고 하죠. 가끔 멍 때리는 건 뇌 휴식에 좋지만 하루 종일 TV 앞에서 멍하니 있는 건 뇌를 바보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뇌세포는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주인님이 이제 머리 쓸 일이 없나 보다 하고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팝콘처럼 톡톡 튀는 자극적인 영상에는 반응하지만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을 하는 지루한 일에는 뇌가 아예 작동을 멈춰버리는 거죠. 특히 요즘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짧은 영상 많이 보시죠? 1분도 안 되는 영상들을 1시간, 2시간씩 손가락으로 넘기면서 봅니다. 이건 뇌에게 마약을 주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만 쥐어짜내고 정작 기억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그럼 TV를 갖다 버려야 하느냐? 아닙니다. 보는 방식을 바꾸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TV를 보실 때 옆에 수첩과 펜을 하나 두세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서 저 앵커가 말하는 핵심이 이거구나. 드라마를 보면서 저 주인공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오늘 본 내용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고 딱 3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오늘 드라마에서 영숙이가 철수한테 물따기를 때렸는데
그 이유가 바람을 피워서래. 이렇게 말로 뱉는 순간 수동적이었던 내가 능동적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내 운동이 됩니다. 멍하니 보지 마세요. 싸우면서 보세요. 욕하면서 보세요. 뇌를 계속 괴롭히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습관은 아마 찔리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바로 입버릇처럼 귀찮아라고 말하며 사람을 안 만나는 습관입니다. 은퇴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좁아지죠. 직장 동료들도 멀어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아프거나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집니다. 에이, 나가서 돈 쓰고 감정 쓰느니 집에서 편하게 쉴란다 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고독은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뇌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태초부터 사회적 뇌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고 대화를 하고 표정을 읽는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발달합니다. 그런데 귀찮아라며 만남을 끊는 순간 뇌는 가장 큰 자극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집에서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TV 프로그램 보고 똑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 규칙적인 생활 같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옥입니다. 왜냐? 예측 가능하거든요. 뇌는 새로운 정보를 만났을 때 이건 뭐지? 하고 깜짝 놀라면서 뇌세포끼리 새로운 길을 뚫습니다. 이걸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이 똑같으면 뇌는 새로운 길을 뚫을 필요가 없죠. 있던 길도 폐쇄해버립니다.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귀찮음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실은 사람 억지로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동네 복지관 노래 교실이라도 나가시고 마트 계산원 분과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세요.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골목길로 산책을 가세요. 낯설음과 마주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이 오늘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바로 잠을 우습게 하는 습관입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면서 새벽 2, 3시에 깨서 멀뚱멀뚱 계시거나 혹은 잠이 안 온다고 소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잠은 뇌가 하는 목욕 시간입니다. 지난 1편과 2편에서 계속 언급했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치매 독성 물질 기억나시죠? 우리가 낮 동안 눈 뜨고 활동할 때 뇌는 열심히 일하면서 이 찌꺼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럼 이 쓰레기는 언제 치우느냐? 바로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잠들면 뇌세포가 쪼그라들면서 뇌 속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콸콸 흘러들어와서 낮 동안 쌓인 쓰레기를 싹 씻어서 배출합니다. 이걸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뇌 청소차가 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면 부족이거나 잠을 얕게 주무시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차가 오다 마는 겁니다. 쓰레기가 뇌에 그대로 남겠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뇌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특히 술 드시고 주무시는 분들,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빨리 잠드는 것 같지만 그건 자는 게 아니라 알코올에 의해 뇌가 기절하는 겁니다. 뇌파를 보면 깊은 잠 단계로 못 들어갑니다. 청소차가 시동만 걸고 출발을 못하는 꼴입니다.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뇌세포를 파괴하고 뇌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이걸 알코올성 치매라고 하죠. 필름 끊기는 현상, 블랙아웃이 자주 온다면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코 고는 습관 방치하지 마세요. 코를 심하게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됩니다. 밤새 뇌의 목을 조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이 안 쉬어지니까 뇌가 자꾸 깨고 청소도 못하고 산소도 부족하고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만약 가족들이 당신 숨 넘어가게 코를 골더라라고 하면 창피해하지 마시고 꼭 수면 클리닉 가보셔야 합니다. 그게 치매 막는 길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TV나 스마트폰을 멍하니 보지 마라. 보려거든 질문하고 요약하며 능동적으로 봐라. 둘째, 귀찮아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사람을 만나고 낯선 경험을 뇌에 선물해라. 셋째, 잠을 푹 자라. 술로 잠들려 하지 말고
코골이를 치료해서 내 청소 시간을 확보해라. 어떻습니까? 거창한 게 아니죠. 비싼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이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한 치매 예방 백신입니다. 이미 늙었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 뇌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TV를 끄고 책을 한 줄 읽는 순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떠는 순간, 뇌세포는 다시 연결되고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아이고, 내가 그동안 내 뇌를 너무 막 다뤘구나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사 후에는 TV 리모컨 대신 운동화 끈을 메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사화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주제죠. 먹는 것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해야 뇌가 좋아지는가? 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헬스장 가서 무거운 거 드는 거 말고요. 집에서 10분만 투자하면 뇌 혈류량이 펑펑 솟구치는 기적의 맨몸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잠자는 뇌를 깨우는 죽비 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지인분들에게도 야, TV 좀 그만 봐라 하면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이 보약이라고 떠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배가 고프면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제가 너무 성급하게 진도를 뺐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시리즈의 허리, 가장 중요한 먹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점심에 드신 그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고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신 쌀밥, 김치찌개 혹은 믹스커피 한 잔, 그 속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서 뇌세포를 새로 벽돌처럼 쌓아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뇌세포를 독가스처럼 녹여버리고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당신이 오늘 먹는 것이 10년 뒤 당신의 기억력이다. 오늘 소개할 식단은 그냥 몸에 좋다는 거 다 때려 넣은 잡탕이 아닙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 메디컬 센터에서 수천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추적, 관찰해서 만들어낸 그야말로 치매 예방의 끝판왕입니다. 이름하여 마인드 식단입니다. 이름 참 좋죠? 마음을 챙긴다는 뜻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건 약자입니다. 고혈압을 잡는 대시 식단과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쏙쏙 뽑아서 합친 뇌 건강 어벤져스 식단입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식단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53%나 낮아졌습니다.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깐깐하게는 못 먹어 하고 대충 적당히 따라한 사람들도 발병 위험이 35%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즉,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밥상에 올려도 여러분의 뇌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영상 보는 동안 침 꼴깍 삼키실 준비 되셨나요? 뇌를 춤추게 하는 녹색 신호등 식품 10가지와 뇌를 병들게 하는 적색 신호등 식품 5가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챕터 1 내가 사랑하는 영웅들 적극 권장식품 10선. 자, 먼저 우린 뇌세포들이 제발 이것 좀 주세요 하고 아우성치는 영웅들 10가지입니다. 1. 녹색 잎채소. 별표 5개 치세요. 마인드 식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잎사귀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깨십. 근데 아우, 왜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니고 잎일까요? 이 초록색 잎에는 엽산, 비타민 K,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뇌 속에 낀 녹을 닦아내는 수세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색 잎채소를 한 접시 이상 먹은 노인은 안 먹은 노인보다 뇌의 나이가 11년이나 젊었다고 합니다. 1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간입니다. 한국 사람은 유리합니다.
우리는 쌈 문화가 있잖아요. 고기 없어도 상추쌈 드세요. 시금치나물 드세요. 일주일에 최소 6번, 그러니까 거의 매끼 식탁에 풀밭을 만드셔야 합니다. 이 베리류, 과일계의 브레인, 사과는, 배는, 수박은? 물론 다 좋지만 내 건강만 놓고 보면 베리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그리고 한국의 복분자, 오디. 이 녀석들의 껍질에 있는 검붉은 색소,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우리 뇌에는 혈내장벽이라는 아주 깐깐한 검문소가 있습니다. 아무 물질이나 뇌로 못 들어가게 막거든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VIP 프리패스입니다. 뇌 속으로 쏙 들어가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신경 신호를 증폭시켜 줍니다. 비싸서 못 드신다고요? 마트 냉동 코너 가보세요. 냉동 블루베리 쌉니다. 얼려도 영양소 안 파괴됩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챙겨 드세요. 3점 견과류, 뇌를 닮은 간식. 호두 까보셨나요? 알맹이가 딱 우리 뇌처럼 생겼죠?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준 힌트입니다. 호두, 아몬드, 자세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오후 3시쯤 출출할 때 떡이나 믹스커피 드시지 말고 견과류 한 줌을 오도독 씹어 드세요. 저작 운동까지 돼서 뇌가 깨어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드세요. 4. 올리브유, 혈관의 윤활유. 마인드 식단에서는 버터나 마가린은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리할 때 쓰는 주된 기름을 올리브유로 바꾸라고 합니다.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에는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치매 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변형해 드릴까요? 나물 무칠 때 올리브유 쓰면 맛이 좀 그렇죠? 그때는 들기름 쓰시면 됩니다. 들기름도 오메가3 폭탄입니다. 아주 훌륭한 대체제입니다. 5. 통곡물, 거친 밥이 뇌를 살린다. 흰 쌀밥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뇌를 멍하게 만듭니다. 현미, 귀리, 보리, 통밀 같은 거친 곡물을 하루 3번 몇 끼 드세요. 씹을수록 고소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6에서 8. 단백질 3총사, 생선, 가금류, 콩.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마인드 식단은 붉은 고기보다는 하얀 고기와 식물성 단백질을 권합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1번 이상, 특히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삼치. 머리 좋아지는 약 그 자체입니다. 가금류는 일주일에 2번 이상, 껍질 벗겨서 드시면 최고입니다. 튀긴 치킨은 안 됩니다. 콩은 일주일에 3번 이상, 두부, 된장, 청국장, 콩자반. 한국인은 이거 너무 쉽죠? 밥에 콩만 놔도 해결됩니다. 9. 와인, 의외의 복병. 술 마시라고? 마인드 식단에서는 하루 한 잔의 레드 와인을 권장합니다. 포도 껍질의 항산화 성분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 시니어 분들께는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서양인보다 떨어지고 한 잔이 한 병 되는 경우가 많아서요. 술 못 드시는 분은 그냥 포도 주스나 포도 자체를 드시는 게 100배 낫습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챕터 2. 뇌를 파괴하는 빌런들. 섭취 제한 식품 우선. 자, 좋은 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나쁜 놈을 밥상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뇌혈관에 찌꺼기를 끼게 만들고 뇌세포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들입니다. 완전히 끊으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1. 붉은 고기. 아니, 나이 들면 고기 먹어야 기운 쓴다며. 맞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붉은 고기의 포화지방이 문제입니다. 이게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마인드 식단에서는 붉은 고기를 일주일에 4번 미만으로 줄이라고 합니다. 드실 거면 비계 떼어내고 살코기 위주로, 구워 먹기보다는 삶아서 수육으로 드세요. 삼겹살 회식은 한 달에 1~2번만 하시는 걸로 타협합시다. 이 버터와 마가린, 하루 1티스푼 이하, 거의 먹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빵에 버터 발라 드시는 거 고소하지만 뇌혈관은 비명을 지릅니다. 3. 치즈. 서양 식단이라 치즈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요즘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많이 드시죠? 가공치즈는 나트륨과 포화지방 덩어리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하로 줄이세요. 자, 튀김, 치킨, 감자튀김, 돈가스, 꽈배기. 기름에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지만 뇌에는 최악입니다. 트랜스 지방과 최종당화 산물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이게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만으로 드셔야 합니다. 치맥은 뇌 건강의 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과, 제빵 및 단간식, 케이크, 도넛, 과자, 사탕, 믹스커피. 설탕과 정제 밀가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뇌를 굶겨 죽입니다. 일주일에 5번 미만. 아니, 이건 그냥 끊으시는 게 답입니다. 챕터 3. 풀만 먹고 사냐? 한국형 실전 적용 가이드.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에이, 저건 미국 사람 얘기지. 우리는 김치찌개에 밥 말아 먹어야 하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국형 마인드 식단 실천법 딱 3가지입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전략 1. 밥그릇의 혁명. 색깔을 바꿔라. 긴 쌀밥만 안 드셔도 성공입니다. 콩밥, 현미밥, 귀리밥, 흑미밥. 밥 색깔이 어두울수록 뇌는 밝아집니다. 100% 현미가 소화 안 되면 백미랑 잡곡을 반반 섞으세요. 그리고 밥 먹을 때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기 전에 무조건 나물 반찬 먼저 한 젓가락 입에 넣으세요. 반찬 먼저, 밥 나중에. 이 습관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습니다. 전략 2. 국물의 배신. 건더기만 건져라. 한국 식단의 최대 약점, 바로 짠 국물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서 뇌혈관을 터지게 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드시되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세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제발 밥 말아 드시지 마세요. 밥을 국에 마는 순간 우리는 씹지 않고 후루룩 삼키게 됩니다. 내가 밥 먹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갑니다. 꼭꼭 씹어야 뇌가 활성화됩니다. 전략 3. 간식의 대변신. 눈에 보이는 걸 바꿔라. 식탁 위에, 거실 테이블 위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약과 사탕, 과자 봉지. 눈에 보이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장 그것들을 찬장 깊숙이 치우시고 그 자리에 투명한 통에 담긴 견과류,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삶은 계란을 올려두세요. 심심할 때 손이 가는 곳에 뇌에 좋은 음식이 있어야 합니다. 챕터 4.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희망의 메시지. 여러분, 오늘 내용 듣고 아이고, 나는 이미 틀렸어. 어제도 삼겹살에 소주 한잔 했는데 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인드 식단.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은 적당히만 따라해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더 독입니다. 일주일에 7일을 완벽하게 지키려 하지 마세요. 평소에 흰쌀밥 드시다가 이틀에 한 번 잡곡밥 드시는 것. 매일 마시던 믹스커피를 하루는 블랙커피나 녹차로 바꾸는 것. 치킨 시킬 때 프라이드 대신 구운 치킨으로 시키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여러분의 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잘못된 식습관이 쌓여서 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쌓으면 20년 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뇌를 죽이는 빨간불 식품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내일 장 보러 가실 때는 카트에 시금치, 블루베리, 고등어, 두부를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차린 그 건강한 밥상이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배우자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놓칠 뻔했던 사와 식단 이야기를 아주 배부르게 채워드렸습니다. 이제 잘 먹었으니 뭐 해야 하죠? 소화시켜야죠. 다음 5화는 원래 순서대로 수면 이야기. 오늘 영상 보시고 오늘 저녁 메뉴 뭐 먹지? 고민 해결되셨나요? 댓글로 오늘 저녁에 드실 내 회춘 메뉴를 적어주세요. 서로 아이디어도 얻고 좋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맛있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간밤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나라 인사말 중에 안녕히 주무셨냐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인사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밤새 안녕히 자는 것이야말로 우리 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눕기만 하면 바로 코 골고 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정말 큰 복을 타고나신 겁니다. 반대로 나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눈을 붙인다.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서너 번은 깬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제 이야기 정말 뼛속 깊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는 수면과 침이입니다. 단순히 잠을 잘 자야 피부가 좋아져요. 피로가 풀려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잠을 못 자면 우리 뇌가 물리적으로 쓰레기통이 되어버린다는 아주 무섭고도 냉혹한 뇌과학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낮 동안 쉴 새 없이 일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일을 하면 필연적으로 부산물, 즉 노폐물이 생깁니다. 우리가 밥을 해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공장이 돌아가면 매연이 나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뇌가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노폐물이 바로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 녀석들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독성 물질, 즉 치매 유발 물질입니다.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에는 이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쓰레기를 언제 치울까요? 낮에는 못 치웁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뇌가 정보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청소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아주 똑똑한 전략을 씁니다. 바로 우리가 의식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을 때, 그때를 틈타 대청소를 시작하는 겁니다. 2012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일종의 뇌 하수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전문 용어로 서파 수면 단계, 뇌세포들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세포 크기가 줄어들면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공간이 생기죠.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 열린 틈으로 뇌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낮 동안 뇌 구석구석에 처박혀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소들을 싹 씻어서 뇌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뇌를 빨래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잠을 안 자거나 자다 깨다를 반복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차가 오다 마는 겁니다. 씻겨 나가야 할 독소들이 뇌에 그대로 남습니다. 오늘 못 치운 쓰레기가 내일 또 쌓이고 모레 또 쌓이고,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쓰레기 더미가 뇌세포를 짓눌러 죽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실제로 하룻밤만 꼬박 세워도 뇌 속에 치매 단백질 수치가 급격히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을 줄여서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잠을 줄이는 건 내 뇌를 썩게 만드는 자의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최모찌 양반, 나도 자고 싶어. 근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하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불면증의 절반 이상은 여러분의 침실 환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뇌 청소 시스템을 가동하는 세 가지 열쇠,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완벽한 어둠입니다.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별명이 어둠의 호르몬입니다.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무섭다고 혹은 화장실 가다 넘어질까봐 미등이나 수면등을 켜고 주무십니다. 심지어 TV를 켜놓고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건 내게 아직 낮이니까 자지 마 라고 고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꺼풀은 얇아서 빛을 감지합니다.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뇌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만 맴돌게 됩니다. 오늘부터 침실은 암막 커튼으로 완벽하게 가리세요. 정 화장실이 걱정되시면 침대 밑에 동작 감지 센서 등을 달아서 발을 디딜 때만 켜지게 하세요. 잘 때는 동굴처럼 캄캄해야 뇌가 안심하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열쇠는 온도입니다. 여러분, 잠이 올 때 체온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뇌는 온도가 약간 떨어져야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몸 지지는 게 좋다면서 전기장판 뜨끈하게 틀어놓고 방바닥 절절 끓게 하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몸은 따뜻해서 좋을지 몰라도 뇌는 열을 받아서 각성 상태가 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 약간 서늘한 정도입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는 옛말이 딱 맞습니다. 전기장판을 쓰시더라도 취침 모드로 아주 약하게 하시거나 자기 전에 이불만 데워놓고 끄고 주무시는 게 뇌 청소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베개와 매트리스입니다. 여기서 중요.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뇌 청소 시스템이 하수도라고 했죠. 뇌척수액이 척추를 타고 내려와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 파이프가 꺾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리겠죠. 너무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꺾입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휘어지는 매트리스에서 자면 척추관이 눌립니다. 우리 몸의 고속도로인 척추 라인이 일직선으로 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 청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목 어깨가 뻐근하다. 그건 밤새 뇌 청소를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 목 높이에 딱 맞는 베개, 내 척추를 편안하게 받쳐주는 매트리스. 이건 사치가 아니라 뇌 건강을 위한 의료기기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잠에 대한 거짓말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 뇌는 여전히 7시간 이상의 수면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멜라토닌이 줄어들고 생체 리듬이 당겨져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것 뿐이지 잠 자체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나는 4시간만 자도 멀쩡해 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뇌가 적응한 게 아니라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면서 감각이 무뎌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낮에 자꾸 좁니다. 앉아만 있으면 꾸벅꾸벅 조는 분들, 밤에 못 잔 잠을 뇌가 살려달라고 낮에 보충하는 겁니다. 낮잠은 20분만 짧게 주무시고 밤잠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잠은 뇌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뇌가 씻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치매 독소가 뇌에 쌓인다. 그러니 오늘 밤부터 불을 끄고 방은 서늘하게 베개 높이를 맞춰서 뇌 하수도를 뚫어주자. 여러분, 오늘 밤은 그냥 잠자리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 지우개를 지우러 가는 시간입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뇌 속의 쓰레기를 말끔하게 씻어내고 내일 아침에는 더 맑고 투명한 기억으로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다음 6화에서는요. 치매만큼이나 무서운 병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가는 병, 파킨슨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단순한 수전증인 줄 알았는데 파킨슨이었다. 이 둘을 구분하는 아주 쉬운 자가 진단법과 초기 증상들을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법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꿀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잠 못 이루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백서의 최무찌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아니, 김영감. 왜 이렇게 동작이 굼떠 빨리빨리 좀 해? 혹은 가족들에게 아버지는 요즘 왜 항상 화난 표정이야? 기분 안 좋은 일 있어? 라는 오해를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심장을 부여잡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당연히 행동이 느려지고 젓가락질도 서툴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노하겠거니 하고 넘기죠. 그런데 그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내 뇌의 운동신경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보내는 구조 신호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제는 치매 다음으로 흔한 뇌 질환, 바로 파킨슨병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킨슨병 하면 딱 하나만 떠올립니다. 바로 손 떨림이죠. 물론 떨림은 중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파킨슨병 환자의 약 30%는 초기에 손 떨림 증상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손이 하나도 안 떨리는데 파킨슨병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손 떨림보다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흔하게 나타나지만 우리가 몰라서 방치하는 파킨슨병의 진짜 시그널들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꼬리입니다. 떨림이라고 다 같은 떨림이 아니다. 여러분, 컵에 물을 따를 때 손이 달달 떨리는 경험 있으시죠? 혹은 숟가락으로 국을 뜨려는데 손이 떨려서 국물이 쏟아지는 경우요. 대부분 이때 덜컥 겁을 먹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선생님, 저 파킨슨 아닙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르신, 이건 파킨슨이 아니라 본태성 진전, 그냥 수전증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수전증은 내가 손에 힘을 주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떨립니다. 컵을 들 때, 글씨를 쓸 때 떨리는 건 수전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에 파킨슨병의 떨림은 정반대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TV를 보려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팔을 툭 늘어뜨리고 걸을 때 나도 모르게 손이 덜덜덜 떨립니다. 그러다가 컵을 잡으려고 손에 힘을 딱 주면 거짓말처럼 떨림이 멈춥니다. 이걸 안정시 떨림이라고 합니다. 특히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마치 아략해수를 세듯이 비비면서 떤다고 해서 환약 조제 떨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만약 가만히 쉬고 있는데 한쪽 손이 자꾸 떨린다면 이건 수전증이 아니라 파킨슨일 확률이 99%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꼬리가 나옵니다. 최모찌 양반, 나는 손 하나도 안 떨려. 그럼 안심해도 되는 건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 행동의 느려짐 즉 서동증 이야기입니다. 파킨슨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안 나와서 생기는 병입니다. 도파민을 우리는 기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윤활유입니다. 자동차 엔진에 오일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뻑뻑해서 잘 안 움직이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오일이 떨어지니까 몸이 뻑뻑해지고 동작이 느려지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느려지냐면요. 예전에는 1분이면 입던 옷을 입는데 5분이 걸립니다. 셔츠 단추 구멍에 단추를 끼우는 그 미세한 동작이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걸을 때도 성큼성큼 걷는 게 아니라 발바닥이 땅에 붙은 것처럼 질질 끌면서 종종 걸음을 걷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동결 현상입니다. 문지방을 넘으려는데 혹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갑자기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바닥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발이 안 떨어지니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낙상사고로 이어져서 뼈가 부러지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느려짐이 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꼬리, 바로 얼굴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보세요. 혹시 내 표정이 예전보다 좀 굳어있지 않나요? 파킨슨병 환자들은 얼굴 근육도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기쁜지 슬픈지 화났는지 알 수 없는 무표정이 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가면 안면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표정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눈 깜빡임도 줄어들어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너 나한테 뭐 불만 있냐? 요즘 우울증 걸렸냐? 이런 오해를 받기 딱 좋습니다. 사실은 화난 게 아니라 근육이 안 움직이는 건데 말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 남편 얘긴데 하고 섬뜩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더 놀라게 할 네 번째 꼬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이 손이 떨리고 몸이 느려지기,
무려 10년 전부터 미리 보내는 예고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걸 파킨슨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엉뚱하게도 뇌가 아니라 코와 잠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예고장, 냄새를 못 맡는다입니다. 갑자기 커피 냄새가 안 나고 음식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시나요? 나이 들어서 비염 생겼나 봐 하고 넘기지 마세요. 뇌의 도파민 세포가 죽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후각신경입니다. 파킨슨 환자의 90% 이상이 냄새를 잘 못 맡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코가 막히지도 않았는데 냄새가 안 난다면 이건 코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예고장, 바로 잠꼬대입니다. 지난 5화에서 제가 수면 환경 이야기했었죠. 보통 우리는 꿈을 꿀 때 뇌가 몸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뛰어다녀도 침대 위에 몸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이 오려고 하면 이 마비 스위치가 고장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누구랑 싸우면 실제로 옆에 자던 배우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하고 고함을 지릅니다.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잠버릇이 있는 사람의 50% 이상이 나중에 파킨슨병이나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당신 어제 밤새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 라고 한다면 창피해할 게 아니라 당장 신경과로 가보셔야 합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린다? 행동이 굼뜨고 단추 잠그기가 힘들다? 얼굴 표정이 없어지고 뻣뻣하다? 냄새를 못 맡고 잠버릇이 험악하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모찌 양반, 그럼 파킨슨 걸리면 끝장난 거 아닌가? 치료법도 없다던데? 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질환 중에서 약물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 병입니다. 레보도파라는 약을 드시면 부족한 도파민이 보충되어서 며칠 만에 굳었던 몸이 풀리고 걷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파킨슨이라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치매는 약이 없지만 파킨슨은 관리할 수 있는 약이 있거든요. 단, 약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파킨슨은 몸이 굳는 병이니까 반대로 몸을 크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걸을 때 군인처럼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보폭을 일부러 크게 성큼 하고 소리 내면서 걸으세요. 그리고 손가락 운동, 잼잼 하듯이 쥐었다 폈다를 크게 반복하세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큰 동작을 하면 뇌가 자극을 받아서 굳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킨슨병은 불치병이 아니라 평생 친구처럼 데리고 가야 할 관리병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소소한 신호들, 냄새가 안 나고 동작이 느려지고 잠버릇이 나빠지는 그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빨리 발견하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꼿꼿하고 당당하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몸이 굳어가는 병 파킨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한 방에 훅 가는 병, 뇌졸중은 또 다릅니다. 이건 시간이 생명입니다. 다음 7화에서는요, 뇌졸중 전조 증상 패스트, 법칙과 응급처치 골든타임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쓰러진 사람 손을 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이 사람을 잡습니다. 생사를 가르는 3시간의 비밀, 다음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걸음걸이가 느려진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시니어 건강백서의 최모찌였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백서의 최모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감히 3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TV 드라마 한 편 보고 낮잠 한숨 자면 훌쩍 지나가는 그 짧은 3시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침대에 누워 지낼지, 아니면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걸을지를 결정하는 생과 사의 갈림길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암보다 무섭다는 단일 질환 사망 원인 1위, 바로 뇌졸중입니다. 지난 시간 파킨슨병은 천천히 온다고 했죠? 그런데 뇌졸중은 다릅니다. 예고도 없습니다. 그냥 밥 먹다가 숟가락을 툭 떨어뜨리고 화장실 가다가 쿵 하고 쓰러집니다. 멀쩡하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반신마비가 되어 가족의 수발을 받게 되는 비극.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두려워만 하지 마세요. 뇌졸중도 터지기 직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쓰러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후유증 없이 완벽하게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구조 매뉴얼입니다. 오늘 내용만큼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아니, 냉장고에 붙여놓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적의 정체부터 확실히 합시다. 뇌졸중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뇌혈관이 꽉 막혀서 피가 안 통하는 뇌경색, 수도관이 막힌 것과 같죠. 전체의 80%가 이겁니다. 다른 하나는 뇌혈관이 높은 압력을 못 이기고 펑 터져버리는 뇌출혈, 수도관이 터져서 물바다가 된 겁니다. 막히든 터지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피가 공급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뇌세포는 숨을 못 쉬고 1분에 수백만 개씩 죽어나갑니다. 시간이 곧 뇌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뇌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알아채야 할까요? 전 세계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법칙, 바로 패스트 법칙입니다. 이 4글자만 기억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가족에게 이하고 웃어보세요 라고 시키세요. 이때 한쪽 입꼬리는 잘 올라가는데 다른 쪽 입꼬리가 축 처져서 안 올라간다? 얼굴이 일그러진다? 100%입니다. 뇌가 망가져서 안면 근육 마비가 온 겁니다. A는 암, 팔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들어보세요 라고 하세요. 그리고 10초를 셉니다. 이때 한쪽 팔은 잘 버티는데 다른 쪽 팔이 스르르 힘없이 아래로 떨어진다. 혹은 팔을 들 힘조차 없다. 이건 한쪽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반대쪽 팔다리에 마비가 온 겁니다. S는 스피치, 언어입니다. 평소에 하던 쉬운 말을 시켜보세요. 오늘 날씨 참 좋다 같은 거요. 발음이 어눌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웅얼거리거나 아예 말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본다면 언어 중추가 막힌 겁니다. 마지막 T는 타임, 시간입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증상이 보이면 설마 아니겠지,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119를 부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미니 뇌졸중이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팔다리가 저리고 말이 어눌해졌다가 10분이나 1시간 뒤에 거짓말처럼 멀쩡해집니다. 그럼 환자분들은 아, 내가 좀 피곤했나 보네, 다행이다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다행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최후 통첩입니다. 주인님, 이번엔 운 좋게 뚫렸지만 다음번엔 진짜로 막힙니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미니 뇌졸중을 겪은 사람의 상당수가 48시간 이내에, 즉 이틀 안에 진짜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다가 사라졌어도 무조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 골든타임과 응급처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뇌졸 중의 골든타임은 3시간, 길어도 4.5시간입니다. 왜 하필 3시간일까요? 의사가 퇴근해서? 아닙니다. 뇌혈관이 막혔을 때 꽉 막힌 혈전을 녹이는 아주 강력한 주사약, 혈전 용해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딱 그때까지이기 때문입니다. 4.5시간이 지나서 이 약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어버린 뇌세포에서 출혈이 생겨서 오히려 뇌출혈로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쓰고 싶어도 이 약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좀 주물러주면 낫겠지 하고 1시간,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하고 2시간, 이렇게 시간을 까먹으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약을 쓸 수 없는 상태, 즉 평생 마비를 안고 살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조건 빨리 큰 병원 응급실로 가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사람 잡는 민간요법 3가지를 경고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첫째, 제발 바늘로 손 따지 마세요. 쓰러지면 체한 줄 알고 바늘로 손가락 끝을 따서 검은 피를 내죠.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바늘로 찌르는 통증 때문에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치솟습니다. 만약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라면 터진 혈관에서 피가 더 뿜어져 나와서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됩니다. 게다가 손 따느라 지체하는 그 10분, 20분이 환자의 뇌를 죽입니다. 둘째, 우황청심환이나 물 먹이지 마세요. 놀랐으니까 이거 먹고 정신 차려 하고 입에 뭘 넣어주시죠? 뇌졸중이 오면 목구멍 삼키는 근육도 마비가 옵니다. 이때 물이나 약을 넣으면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사하거나 흡인성 폐렴을 일으킵니다. 뇌졸중으로 죽는 게 아니라 폐렴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으면 입에는 아무것도 넣지 마세요. 셋째, 팔다리 주무르지 마세요. 가족들이 당황해서 팔다리를 주무르고 흔드는데 이것도 시간 낭비입니다. 주무른다고 뇌혈관 안 뚫립니다. 그 시간에 119 신고부터 하세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딱 3가지만 하세요. 즉시 119 신고하기, 뇌졸중 증상입니다 라고 명확히 말하기, 환자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기, 토사물이 기도를 막지 않게, 넥타이나 벨트, 꽉 낀 옷 풀어주기, 혈액순환 돕기,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응급처치입니다. 나머지는 구급대원과 의사에게 맡기세요. 여러분, 뇌졸중은 참 야속한 병입니다. 예방이 최선이지만 만약 찾아왔다면 속도전이 생명입니다. 나중에 그때 빨리 병원 갈 걸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패스트 법칙, 얼굴을 보고 팔을 들어보고 말을 시켜보고 바로 신고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움직이는 119, 우리 가족의 생명 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뇌혈관만 터지나요? 우리 몸의 엔진, 심장혈관이 터지면 그게 바로 돌연사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거 꼭 봐라, 우리 가족 살리는 영상이다 하고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백서의 최모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골든타임 놓치지 않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지금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지 않으신가요? 갑자기 얼굴로 열이 확 오르거나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뱉어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는 느낌. 밤에 자려고 누우면 지난 세월, 서러웠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서 벌떡 일어나 앉으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의학 교과서에도 한국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등재되어 있을 만큼 대한민국 어르신들, 특히 참고 사는 게 미덕이었던
우리 어머님들에게만 나타나는 아주 슬픈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가슴만 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가슴 속의 불덩이가 식도, 심장을 지나 머리끝까지 올라가면 멀쩡하던 뇌를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 멍해지고 말이 어눌해집니다. 가족들은 이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치매 걸렸나 봐 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는 아주 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치매가 아닙니다. 가짜 치매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화병과 우울증이 만드는 가면, 가성 치매입니다. 진짜 치매인 줄 알고 요양원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가족에게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하루 종일 울고 슬프다, 죽고 싶다 하는 젊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노인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사셨기 때문에 나 슬퍼라는 말을 못 하십니다. 대신 몸으로 아픕니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 온몸이 쑤신다고 하십니다. 병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합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퇴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뇌가 파업을 선언하는 겁니다. 나 지금 너무 우울해서 기억하고 자시고 할 힘이 없어 하고 셔터를 내려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치매입니다. 방금 한 말 또 하고 물건 잃어버리고 멍하니 있고, 그래서 이걸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그럼 도대체 진짜 치매와 가짜 치매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병원에 가시기 전에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첫째, 모르겠다, 대 틀린 답이라도 말한다. 할머니에게 엄마 지난번 우리 놀러 갔던 곳 이름이 뭐지? 하고 물어보세요. 진짜 치매 환자는 기억을 잃어버린 게 너무 두렵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아, 거기 있잖아. 거시기, 그 물 좋고 산 좋은데 설악산인가? 하고 틀린 답이라도 비슷하게 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짜 치매 환자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고 힘듭니다. 물어보면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아, 귀찮게 왜 자꾸 물어봐. 기억 안 나? 질문에 대해 성의가 없고 짜증을 내거나 대답을 회피한다면 이건 뇌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방전된 우울증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기분 변화와 기억력 감퇴의 순서입니다. 진짜 치매는 기억력이 먼저 나빠지고 나중에 성격이 변합니다. 요즘 엄마가 깜빡깜빡하더니 화를 잘 내네. 반면에 가짜 치매는 기분이 먼저 나빠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엄마가 요즘 통입맛도 없고 잠도 못 주무시고 우울해하더니 건망증이 심해지셨어. 즉, 우울감이 먼저 왔다면 가짜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가짜라고 강조할까요? 진짜가 아니니까 고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희망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가 어렵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게 최선이죠. 하지만 가성 치매는 원인이 우울증이잖아요. 그럼 우울증만 치료하면 됩니다. 신경정신과 가서 상담받고 항우울제 처방받아서 드시죠. 빠르면 2주, 늦어도 한두 달 안에 거짓말처럼 눈빛이 돌아옵니다. 내가 왜 그때 기억을 못했지? 하면서 기억력이 짱짱하게 회복됩니다.
뇌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잠시 기절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정신과 약 먹으면 바보 된다. 내가 미친년이냐? 정신병원 가게 하면서 치료를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니, 그건 정신병이 아니라 마음의 감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기를 방치하면 진짜 폐렴, 즉 진짜 치매로 넘어갑니다. 연구 결과 우울증을 앓았던 노인이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진짜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나 높아집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결국 뇌세포를 진짜로 죽여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고 답답해 하며 가슴 치시는 어머니, 만사가 귀찮다 하며 누워만 계시는 아버지, 제발 참지 마세요. 화병은 참아서 생긴 병입니다. 이제는 푸셔야 합니다. 어떻게 푸냐고요? 약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약은 수다와 햇볕입니다. 속에 있는 말, 남편 흉, 자식 자랑, 시집살이 서러움, 친구 붙잡고 아니면 복지관 선생님 붙잡고 다 쏟아내세요. 욕하셔도 됩니다. 울어도 됩니다. 감정을 배출해야 뇌가 숨을 쉽니다. 그리고 집에만 계시지 말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쬐세요. 햇볕은 천연 항우울제인 세로토닌을 만들어냅니다. 가족분들에게도 당부드립니다. 부모님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엄마는 왜 그것도 몰라? 하고 타박하지 마세요. 그 짜증 섞인 한마디가 부모님의 우울증을 더 깊게 만들고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대신 손을 잡고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엄마, 요즘 마음이 힘든 일 있어? 누가 엄마 속상하게 했어? 그 따뜻한 한마디에 꽉 막혔던 가슴이 뚫리고 멈췄던 뇌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미는 화병, 방치하면 기억력 떨어진다. 몰라, 귀찮아라는 말을 달고 살면 가짜 치매를 의심해라. 가짜 치매는 우울증 치료를 받으면 완벽하게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정신과 가는 걸 두려워 말고 빨리 치료해서 뇌를 살리자. 여러분, 기억력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머리도 맑아집니다. 오늘 밤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너 지금 괜찮니? 하고요. 다음 구화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달고 사시는 고질병이죠. 두통의 모든 것입니다. 머리가 깨질듯이 아픈데 진통제 먹어도 되나요? 그냥 체해서 아픈 두통과 뇌혈관이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위험한 두통은 통증의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돌연사할 수도 있습니다. 내 머리 아픈 게 단순 편두통인지 뇌종양 신호인지 다음 영상에서 명쾌하게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가슴에 화가 많은 친구들에게 야, 이건 이 얘기다 하고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까지 챙기는 시니어 건강백서의 최모찌였습니다. 마음 편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소리 익숙하시죠? 집집마다 서랍장 열면 굴러다니는 게 바로 이 두통약입니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싶으면 습관적으로 물 한 잔이랑 꿀꺽 삼키고는 좀 쉬면 낫겠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삼킨 이 알약 하나가 내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강제로 입막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뇌종양이 자라나면서 주인님, 지금 위험해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는 진통제로 그 신호등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뇌가 한계를 넘으면 그때는 약이 아니라 수술로도 못 고치는 상황이 옵니다. 오늘 주제는 전 국민의 고질병, 두통입니다. 물론 두통의 90%는 큰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머지 10% 생명을 위협하는 나쁜 두통은 반드시 잡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20분 영상이
여러분의 머릿속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겪는 두통의 정체부터 밝혀봅시다. 크게 세 놈이 있습니다. 첫째는 착한 놈, 둘째는 까다로운 놈, 셋째는 죽일 놈입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긴장성 두통입니다. 오후 늦게 머리가 아픈데 마치 머리에 꽉 끼는 수영 모자를 쓴 것처럼, 혹은 머리띠를 너무 세게 동여맨 것처럼 머리 전체가 조이듯이 아픈가요? 그리고 뒷목이랑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쳐 있나요? 이건 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뇌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화가 난 겁니다. 스트레스 받고 자세 나쁘고 잠 못 자서 두피와 목 근육이 수축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이럴 땐 약보다 스트레칭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푹 자면 낫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착한 두통입니다. 두 번째, 편두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쪽 머리가 아프면 편두통 아니냐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편두통의 핵심은 위치가 아니라 박동성입니다. 머릿속에 심장이 들어있는 것처럼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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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하고 울리면서 아픕니다. 이건 뇌혈관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서 주변 신경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특징, 편두통은 머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속이 메스껍고 토할 것 같습니다. 빛이나 소리에 예민해져서 형광등 불빛도 싫고 TV 소리도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들은 불 끄고 조용한 방에 누워 있어야 편해집니다. 이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까다로운 놈이지만 당장 죽는 병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해야 할 세 번째, 위험한 두통, 즉 죽일 놈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상황에 해당한다면 진통제 찾지 마세요. 밤이라도 119 부르거나 당장 큰 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위험한 신호 1, 평생 이런 고통은 처음이다. 망치로 머리를 꽝 맞은 것 같은 통증. 태어나서 겪어본 두통 중에 가장 강력한 통증이 서서히 아픈 게 아니라 단 1분 만에 최고조로 치솟을 때. 이건 뇌혈관 꽈리가 터진 지주막하 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좀 아픈데 하다가 쓰러지면 다시는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119입니다. 위험한 신호 2,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하고 토한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보통 두통은 오후에 심해지죠.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것도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갑자기 분수처럼 왈칵 토를 한다. 이건 뇌종양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우리가 밤새 누워서 자는 동안 뇌 속의 압력이 살짝 올라갑니다. 뇌종양 덩어리가 있으면 그 압력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뇌압이 최대치가 되면서 두통과 구토가 터지는 겁니다. 체한 게 아닙니다. 위장약 드시지 말고 뇌 MRI 찍으셔야 합니다. 위험한 신호 3, 50세 넘어서 난생 처음 두통이 생겼다. 젊었을 땐 머리 아픈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나이 50, 60 넘어서 갑자기 두통이 시작됐고 그게 2주 이상 계속된다? 이건 늙어서가 아닙니다. 뇌혈관에 염증이 생겼거나 종양 같은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시니어의 새로운 두통은 무조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만 했으니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사실 병원에 오는 두통 환자의 절반 이상은 뇌종양도 아니고 뇌출혈도 아닙니다. 그런데 머리는 매일 아픕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범인은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진통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약물 과용 두통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파서 약을 먹습니다. 그럼 안 아프죠? 그런데 약 기운이 떨어지면 또 아픕니다. 또 먹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는 우리 뇌가 약물 중독 상태가 됩니다.
뇌가 통증을 조절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약이 안 들어오면 금단 현상으로 두통을 만들어냅니다. 즉, 약을 먹기 위해 머리가 아파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혹시 한 달에 두통약을 10일 이상 혹은 일주일에 3일 이상 습관적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통은 약 때문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면 독하게 마음먹고 약을 끊어야 합니다. 처음 며칠은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겠지만 그걸 버텨내야 뇌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혼자서는 힘드니 신경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예방약을 처방받으면 훨씬 수월하게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약이 아니라 두통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나는 비 오기 전에 아프더라. 나는 커피 마시면 아프더라. 나는 치즈나 와인 먹으면 아프더라. 사람마다 두통을 부르는 방아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피하는 게 명의보다 낫습니다. 특히 MSG가 많이 들어간 음식, 아질산염이 들어간 소시지나 햄, 그리고 카페인, 이것들만 줄여도 지긋지긋한 편두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늦은 오후, 머리띠를 두른 듯한 통증은 스트레칭과 휴식으로 푼다. 쿵쿵 울리고 메스꺼운 건 편두통, 빛과 소리를 피하고 쉰다. 망치로 맞은 듯한 통증, 아침 두통과 구토, 50대 이후의 새로운 두통은 즉시 병원으로 간다. 두통약을 너무 자주 먹으면 오히려 두통이 악화된다. 여러분, 머리가 아픈 건 나 좀 쉬게 해줘라는 뇌의 투정일 수도 있고 나 좀 살려줘라는 뇌의 비명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약으로 입을 틀어막지 마시고 뇌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100세 뇌 건강을 지킵니다. 자, 이제 뇌 질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대망의 10화, 시니어 건강백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최모찌 양반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법을 알려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집에서 앉은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치매를 막는 손가락 요가와 두뇌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 움직이며 잠자는 뇌세포를 흔들어 깨우는 시간. 이거 따라 하시다가 손가락 꼬여서 웃음 터지실 겁니다. 웃으면 뇌에 더 좋겠죠? 오늘 두통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나는 어떨 때 머리가 아픈지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챙겨드리는 시니어 건강백서의 최모찌였습니다. 머리 맑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치매의 공포부터 식단, 수면, 그리고 지난 시간 두통까지 저와 함께 숨가쁘게 달려오신 여러분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뇌 건강 시리즈의 마지막 제10화입니다. 오늘 영상은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식탁에 앉아 계시다면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파에 누워 계시다면 벌떡 일어나 앉으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잠자던 뇌를 물리적으로 흔들어 깨우는 시간, 뇌를 춤추게 하는 손가락 체조 시간입니다. 자, 본격적인 운동에 앞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뇌와 가장 넓게 연결된 부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발, 눈, 입? 정답은 바로 손입니다. 캐나다의 뇌 전문의 펜필드 박사가 우리 뇌 지도를 그려봤습니다. 뇌의 어떤 부위가 몸의 어디를 담당하는지 그려봤더니 아주 기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몸통이나 다리는 아주 작은데 손과 입이 괴물처럼 큰 모습이었죠. 이걸 호문클루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뇌의 운동 중추 면적의 무려 30% 이상을 손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그 사소한 움직임이 뇌 입장에서는 운동장 10바퀴 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자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제2의 뇌, 혹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에이, 최모찌 양반.
나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 개고 걸레질하는데 내 손은 쉴 틈이 없어.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건 뇌 운동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너무 익숙한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똑똑하면서도 게으릅니다. 익숙한 동작을 할 때는 에너지를 안 씁니다. 그냥 자동항법 장치로 돌려버리죠. 설거지하면서 딴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건 뇌가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뇌를 깨우려면 낯선 동작을 해야 합니다. 어색한 동작을 해야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다르게 움직여서 뇌가 이거 뭐지? 헷갈리는데? 하고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혼란스러운 순간에 뇌세포끼리 막 새로운 길을 뚫으면서 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될 겁니다. 손가락이 맘대로 안 움직여서 짜증도 나고 웃음도 날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뇌가 젊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틀려야 뇌 운동입니다. 잘하면 뇌 운동 안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1단계 엄지 뽀뽀 체조. 가볍게 몸풀기부터 가봅시다. 양손을 쫙 펴세요.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차례대로 나머지 내 손가락 끝에 갖다 댑니다. 엄지검지, 엄지중지, 엄지약지, 엄지소지. 1번에 2번, 1번에 3번, 1번에 4번, 1번에 5번.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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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리듬을 타면서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쉽죠? 자, 이제 난이도를 올립니다. 왼손은 엄지검지부터 시작하고 오른손은 엄지소지 시작하는 겁니다. 왼손은 2번, 3번, 4번, 5번으로 가고 오른손은 5번, 4번, 3번, 2번으로 가는 거죠. 동시에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떠세요? 갑자기 뇌에 버퍼링이 걸리시죠?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량이라는 다리에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천천히 해보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속도를 점점 빠르게. 2단계 달팽이와 권총. 자, 이제 모양을 만듭니다. 왼손은 주먹을 쥐고 엄지만 펴세요. 최고. 할 때 모양이죠. 이게 달팽이 껍질 위로 고개를 내민 달팽이입니다. 오른손은 엄지와 검지를 펴서 권총 모양을 만드세요. 빠냐! 자, 왼손은 달팽이, 오른손은 권총입니다. 보여주세요. 이제 제가 바꿔 하면 동시에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왼손이 권총이 되고 오른손이 달팽이가 되는 거죠. 준비, 바꿔, 짝, 바꿔, 짝, 바꿔. 어떻습니까? 분명히 바꿨는데 양손 다 권총이 되어 있거나 양손 다 주먹 쥐고 계시죠?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뇌는 양손을 똑같이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걸 억지로 다르게 하려니까 전두엽이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동작은 집중력과 순발력을 기르는데 최고입니다. TV 보시면서 광고 나올 때마다 해보세요. 손주들 앞에서 하면 우리 할머니 뇌생년에 소리 듣습니다. 3단계 지는 가위바위보. 이건 혼자서 머리 싸움하는 겁니다. 치매 예방의 끝판왕입니다. 이름하여 지는 가위바위보. 보통 우리는 이기려고 가위바위보를 하죠. 익숙합니다. 이걸 뒤집어야 합니다. 왼손이 주최자입니다. 왼손이 아무거나 냅니다. 가위. 그럼 오른손은 무조건 왼손한테 져야 합니다. 왼손이 가위를 내면 오른손은 뭘 내야 하죠? 볼을 내야 합니다. 자, 해봅시다. 왼손 주먹 오른손 가위, 왼손 보 오른손 주먹.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기는 훈련만 해왔기 때문에 뇌가 반사적으로 이기는 걸 내려고 합니다. 그걸 억누르고 지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뇌의 억제 기능과 판단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익숙해지면 반대로 오른손이 이기는 가위바위보도 해보시고
입으로는 이겼다, 졌다를 말하면서 손은 반대로 하는 말 따로 손 따로 게임도 해보세요. 뇌가 쉴 틈을 주지 마세요. 자, 마지막 보너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바닥만 치지 마시고 손가락 끝끼리 부딪히세요. 10손가락 끝을 마주대고 강하게 탁, 탁, 탁 쳐주세요. 손가락 끝은 모세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를 자극하면 말초 혈액순환이 뻥 뚫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납니다. 눈이 침침할 때, 머리가 멍할 때 손끝 박수 1분만 쳐보세요. 치아가 환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해본 동작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내 맘대로 안 되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고민하고 집중하는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잘 되면 더 이상 뇌 운동이 아닙니다. 그때는 또 다른 새로운 동작을 찾아서 떠나셔야 합니다. 하루에 딱 10분입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장소도 필요 없습니다. 버스 기다리면서 주머니 속에서 꼼치락, 드라마 보면서 무릎 위에서 꼼치락. 여러분의 그 작은 손짓이 10년 뒤 맑은 기억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시니어 건강백서 첫 번째 대기획 뇌 건강과 치매 편 10부작을 모두 마쳤습니다. 치매의 원인부터 식단, 수면, 마음, 그리고 운동까지 이 10개의 영상만 반복해서 보시고 실천하셔도 저는 여러분이 치매라는 놈과 싸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가 건강해도 그 뇌에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혈관이 막히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다음 11화부터는 뇌 건강에 든든한 파트너, 혈관과 심장 소리 없는 살인자를 막아라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하는지, 고지혈증은 뭘 먹어야 낫는지, 심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는 무엇인지, 더 깊고 더 실질적인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0화 동안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춤추는 그날까지 최모찌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오늘 배운 손가락 체조, 지금 바로 가족들과 내기 한판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